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청림출판사에서 나온 엘빈 토플러 부의 미래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림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엘빈 토플러 부의 미래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달러당 엔화 가치가 20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133엔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심각한 엔저에도 불구하고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흔들림 없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엔화 가치 하락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엔저로 인한 물가 상승에 가계와 수입업체들의 원성이 큰 상황이지만 구로다 총재는 지금 일본의 가계 현실을 전혀 모르는 치명적인 말실수로 일본 내에서 비난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구로다는 얼마 전 한 강연에서 가계의 물가 상승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졌다. 즉 일본 국민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 일본은 물가 상승을 받아들이고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저임금 고물가에 부글부글 끓고 있던 일본의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즉각 일본 소셜미디어에는 비싸지만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생필품만 구입하고 있다. 라는 댓글이 이어졌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의 한 시장 상인은 10엔, 20엔 정도 가격 차이에도 소비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국민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는 거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구로다 총재가 슈퍼마켓에서 가끔 물건을 사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내가 장을 본다 라고 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자 일본 경제를 지휘하는 중앙은행 총재라는 사람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구로다는 뒤늦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말았습니다. 구로다 총재의 연봉까지 공개되며 일본인들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일본은행 총재는 연봉이 3억 3천만 원이나 되니 서민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구로다 총재는 언제 슈퍼마켓에 가봤는가? 일본은행은 늘 돈이 넘쳐나니 돈을 써야 하는 인간의 생활을 모르는 것 같다. 논란이 커졌지만 구로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 4월 임기 전까지 전혀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예로운 퇴진은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이고 구로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자 기시다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정책은 구로다가 아니라도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아베의 입김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2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지만 일본 정계에서는 이를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거나 정책을 수정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들 아베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전날 가기에서 의결된 기본 방침 발표를 앞두고 자민당에서는 두 가지 제언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재정 건전화 추진본부의 안과 재정 적자가 더 늘어도 돈을 풀어야 한다는 재정정책 검토본부의 안이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추진하는 곳은 기시다 총리가 이끌고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부서는 아베 전 총리가 최고 고문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쪽의 문건을 미리 본 아베가 격분했다고 알려집니다. 기시다 내각이 아베노믹스를 폄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베의 경로를 부른 대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근 많은 정책이 실시됐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 최저 수준이다. 초임이 30년 전과 다르지 않아 국제적으로 싸구려 일본이 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다 맞는 말인데 이런 문구를 보자마자 아베는 즉시 아베파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는 아베노믹스에 부정적이냐? 이제 같이 일할 수 없겠다라며 격하게 질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아소 부총재가 아베 전 총리를 달래기 위해 제언안을 대폭 수정했고 결국 물가 싼 일본 등 아베노믹스의 부정적인 표현은 삭제되고 좋은 점을 설명한 분량이 추가됐습니다. 일국의 총리가 현재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묘사를 한 문서조차 마음대로 작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베의 면전에서 싸구려 일본이라는 문구가 나올 정도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최악입니다. 더구나 최근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이 엔화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중국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의 정부는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아무리 커져도 국가 부도의 우려가 없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지 않는 수준에서는 걱정 말고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들이기 위해 찍어낸 엔화는 일본의 민간은행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이 돈을 받아 적극적으로 투자할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민간은행은 남아도는 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 거의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국제금융회사들도 엔화를 반깁니다. 조달금리가 거의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엔화를 빌려 달러로 바꾸고 이를 국제금융시장에 융통하고, 그런데 이 자금이 흘러들어간 곳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낮은 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군사기술을 포함한 해외 최첨단 기술을 획득하고 중국 중심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 투자 등의 엔화를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가 시진핑의 쩐주였다. 중국이 일본의 등골을 빼내 부자가 되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중국의 패권주의의 자금줄이었다.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는 이제 후진국이다, 눈 깜짝할 새에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지난 10년 사이 일본의 1인당 GDP는 세계 2위에서 28위로 추락했습니다. 세계 순위가 20년 만에 이렇게 추락한 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일본이 유일합니다. 세계 3대 경제 대국 G7의 일원인 일본 내부에서조차 일본은 이제 쇠퇴도상국이자 발전 정체국이다 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만 가난해진 게 아니라 일본 부자들의 자산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포브스 아시아는 일본의 50대 부자 가운데 38명의 자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고, 일본 최고 부자였던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자산 순위 1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만일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2% 이상 더 떨어진다면 당장 올해 안에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 한국에 역전당했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날 때 일본의 굴욕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경제대국으로 불리던 일본의 몰락은 어쩌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었을까요? 잘 나가던 시절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하면서 산업기술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후진적인 IT 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인 일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IT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미래를 내다본 선각자들이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오래전부터 준비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지금 안주할 시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급격하게 바꿔놓은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덧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엔데믹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 바로 새로운 미래를 재설계해야 할 시기인 것이죠. 전례 없었던 코로나로 인해 맞이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각국은 동시에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엄청난 유동성이 넘쳐 흐르면서 세계 경제는 기존 이론으로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저서 제3의 물결을 통해 지식기반 사회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식기반 사회는 우리의 눈앞에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미래를 예상한 바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드리워진 지금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엘빈 토플러 부의 미래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숨겨진 절반을 찾아서 우리는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 1만 달러 미만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사실 아무런 소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그들은 세계 화폐 경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들은 우리의 먼 조상이 그러했듯 자신이 생산한 것만을 소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상당수는 화폐 경제에 진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화폐 경제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은 소위 7개의 문을 거쳐야 했다. 긴 복도에 7개의 잠겨있는 문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각각의 문에는 문을 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써놓은 안내문이 붙어있다. 지시사항은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1. 팔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라. 옥수수를 경작하라. 초상화를 그려라. 샌드를 만들라. 구매자를 찾으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2. 직장을 구하라. 일을 하라. 그 보상으로 돈을 받아라. 이제 당신은 화폐 경제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3. 상속을 받아라. 부모님이나 친척이 유산을 남길 경우 이 문을 활짝 열릴 것이다. 자연스럽게 화폐 경제에 들어설 수 있다. 직장을 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4. 선물을 받아라. 누군가가 돈을 주거나 돈으로 교환 또는 판매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일단 받으면 이 안에 들어설 수 있다. 5. 결혼하라 또는 재혼하라. 위의 문 중 한 곳에 이미 들어선 이를 배우자로 고르고 그 배우자의 돈을 공유하라. 복지 혜택을 받아라. 정부가 불만족스러워하며 마지못해 내주는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액수는 극히 적더라도 그 정도만으로도 화폐 경제로 들어설 수 있다. 7. 훔쳐라. 마지막으로 훔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범죄자의 첫 번째 수단이자 가난한 이에게는 최후의 수단이다. 뇌물처럼 우연한 기회로 얻은 돈과 같이 변형된 형태도 있다.
그러나 앞에 7가지 방식이 수세기 동안 인류를 화폐 경제로 들어서게 한 주요 방법이다. 오늘날 가시경제에서 세계 화폐 경제의 연간 총 생산은 50조 달러에 이른다. 그런데 50조 달러 이외에 비공식적인 50조 달러가 존재한다면 어떨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보이지 않는 50조 달러를 찾는 일이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이다. 잘 들으셨나요? 엘빈 토플러는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입니다. 그는 2016년 타계했지만 자신의 저서 부의 미래를 통해 세계의 지각 변동에 대한 예측을 자세히 남겨놓았습니다.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를 예측한 세계적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남긴 위대한 통찰을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남고 싶으신 분들께 청림 출판사에서 나온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를 추천드립니다.